물리학과 교수 손석균입니다. 이번에 제가 진행하게 될 수업은 일반 물리 및 실험입니다. 보통 이공계 학생들이 1학년 동안 기초 물리학을 학습하기 위해 진행되는 수업으로 역학을 비롯한 열역학, 전자기학, 광학, 현대물리, 양자역학 등의 내용을 이론으로 학습하고 몇 가지 중요한 실험을 직접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EBS 과학 채널에서 물리와 관련된 용어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역학과 현대 물리가 무엇이 다르고 왜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은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소 어려운 학문이지만 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물리가 어떻게 정립이 되었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어려운 용어나 단어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오늘은 첫 번째 강의 시간인 만큼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다루어야 할 전반적인 내용들을 간단히 이해하는 오리엔테이션 성격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 물리 및 실험 수업 오리엔테이션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들의 전화는 빗발치고, 이때 나의 위치와 속도를 알려주게 되면 친구들은 안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친구들이 나의 위치와 속도라는 정보를 통해 언제쯤 도착하겠구나 라는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물리량들이 사실은 고전역학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치와 속도, 이것은 고전역학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량이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의 물리에 의하면 모든 자연 현상이나 우주에서 일어나는 운동은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지해 있는 속성과 움직이는 물체의 속성은 많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되었고, 이러한 오랜 논쟁들은 뉴턴의 고전역학에 의해 정리가 되었습니다. 고전역학은 어느 주어진 순간에 위치와 속도를 알면 작용하는 힘에 따라 모든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뉴턴은 모든 물체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는 관성의 법칙, 물체에 가하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힘과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아우르는 뉴턴의 제3법칙을 확립하였습니다. 달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도 공전이겠죠. 쏘아 올린 로켓이 지구 궤도에 오를 수 있는 것도 지구 탈출 속도입니다. 발에 맞고 날아간 공이 어디로 날아갈 것인가 예측하는 것도 모두 뉴턴의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기에 운동으로서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이 고전역학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뉴턴의 법칙으로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그때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빠른 빛, 1초의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운동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사하게 아주 작은 원자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단 원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인 리차드 파인만에 의해 기술이 되겠는데요. 다음 세대에 물려줄 지식을 단 한 문장만 알려달라는 질문에 그는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할 만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모든 미래는 예측 가능하다는 고전역학은 원자 안에 있는 전자들의 운동에 의해 대혼란을 겪게 됩니다. 즉, 아주 빠른 빛과 전자의 운동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고전역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자의 운동은 조금 특별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운동들은 입자이거나 파동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의 속도에 근사한 전자의 운동들은 입자이면서 파동인 형태를 가지고 기술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전자를 입자라고 생각한다면 공이 벽을 맞고 튕겨 나오듯이 전자도
같은 형태의 운동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자가 파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입자는 벽을 맞고 튕겨 나올 수도 있고 벽을 뚫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전자가 입자이거나 파동이거나 이 중 한 가지 형태일 때 어떤 특성을 지니게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이중성, 여기서부터 양자역학의 난해함이 시작되게 됩니다. 입자이면서 파동이라 함은 어떨 때는 전자는 입자처럼 우리가 예측 가능한 운동을 하다가도 어떨 때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양자역학의 핵심인데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사용할 줄은 아는 무척 신비스럽고 당혹스러운 학문입니다. 그 이유는 양자역학은 오늘날의 전자문명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전 물리학이 설명하지 못한 미시세계는 모두 양자역학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자동차, 컴퓨터, 핸드폰, 자기부상열차, LED, 그리고 숨쉬는 것조차 모두 양자역학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는 양자역학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아주 작은 세계, 즉 미시세계는 양자역학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대 과학이 확립되기 시작한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까지 입자설과 파동설은 뜨겁게 싸워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배우시게 될 유명한 과학자들 중 대부분이 양자역학의 학문이 생기기 전, 즉 전자와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로 많은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데카르트, 뉴턴, 맥스웰,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이 시대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던 과학자들 중 한 명이 되겠습니다. 빛의 입자설과 파동성의 초반 쟁점은 뉴턴의 저서, 광학 덕분에 일단 입자설로 정리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17세기 당시 뉴턴이 색에 대한 이론을 주장하기 이전에는 백색광이 변해서 색이 생긴다는 것이 보편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1665년 페스트라는 유행병으로 학교가 폐쇄되었을 때 그는 프리즘으로 여러가지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뉴턴은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켰을 때 나오는 무지개색을 관찰하면서 백색광을 이루고 있는 여러가지 색들을 프리즘이 서로 다르게 굴절시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년간의 연구를 집대성한 그의 업적, 광학이라는 책은 빛은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의 완벽한 실험과 결론들은 많은 과학자들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특성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가 찍힐 듯이 보였던 그때 영국의 토마스 영이 슬릿을 이용한 실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빛이 만약 구멍이 2개인 슬릿을 지나게 된다면 두 구멍을 지난 빛은 두 구멍 뒷자리에서만 관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실험에서 빛은 명확한 두 선이 아니라 밝은 선과 어두운 선이 번갈아 나타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빛은 파동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빛이 바다에 일렁이는 파도처럼 파동이라고 생각했을 경우 두 구멍을 지난 파동은 어떨 때는 서로 중첩을 하게 되어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서로 상쇄되어 약하게 나타나게 될 것인데 빛이 이런 현상과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후 전자기하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맥스웰에 의해서 빛의 정체는 전자기 파임이 이론적으로 밝혀지게 되고 곧 이어 헤르츠에 의해 전자기파의 존재가 실험적으로 검증이 되면서 빛은 파동이라는 설명이 확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빛이 파동이라는 개념은 광전 효과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빛을 금속에 쪼이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인데 빛의 파장이 짧으면 이 현상이 일어나고 파장이 길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빛이 입자라고 생각할 경우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공을 벽에 세게 던질 경우 공이 잘 튀어나오고 약하게 던지면 튀어나오지 않는 예와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아인슈타인은 빛은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진 입자인 광양자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역시 눈치채셨겠지만 빛은 파동이 아니라 입자라는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광양자는 지금은 광자라고 부르고 광양자의 개념에서 퀀텀, 즉 양자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아인슈타인처럼 생각하면 광전 효과도 쉽게 설명이 됩니다.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면 앞서 설명드린 공이 튕기는 현상처럼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광양자 가설로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빛의 고유한 특성은 입자라느니 파동이라느니 엎치락뒤치락 하였으나 어느 하나로만 고집할 경우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라는 이중성을 갖는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일인 것일까? 사실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라는 빛의 이중성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자는 어떤 시간에 한 장소에 존재하므로 위치와 속도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동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는 것이므로 입자와 파동은 전혀 닮은 것이 없는, 달라도 너무 다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라는 애매한 결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고, 빛은 입자다, 아니다, 빛은 파동이다, 이런 과학적 논쟁이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빛이 입자이냐 파동이냐 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던 중 이 엄청난 논쟁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전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전자는 입자이다, 전자는 파동이다. 빛도 이중성을 가졌는데 전자도 이중성을 가졌음이 증명되면서 이중성은 미시세계의 또 다른 특징, 전자도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라는 주장이 제기되게 됩니다. 여기서 미시세계란 아주 작은 것을 보는 물리, 아주 간단한 예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반도체가 비교적 컸을 때는 반도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전자기학으로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작아져 어느덧 사람 머리카락보다 더 작아질 때쯤 전자기학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 이해하기도 힘든 양자역학을 사용해야만 반도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자들의 현상들을 잘 기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동이면서 입자이기도 한 이런 이중성 때문에 생기는 불확정성, 서로 다른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들의 운동을 어떻게 기술할 수 있을까? 뉴턴도 설명하지 못한 입자이면서도 파동이기도 한 전자와 광자의 운동을 어떻게 기술할 수 있을까? 하이젠베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이를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 불확정성의 원리는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 없고 어디에 존재하는지 확률로만 알 수 있다 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전자가 어떤 위치에 어떻게 존재한다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어디에 몇 퍼센트 정도로 있을 거라고 예측만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드디어 확률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다시 제가 전 페이지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몇 가지 광학과 관련된 실험들을 상기시키면서 양자역학에 있어서 꽤 중요한 다른 실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를 오른쪽 그림처럼 구멍이 뚫린 슬릿에 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하나씩 쏘았는데 나중에는 물결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왼쪽처럼 보고 있으면 두 줄이 나오고 전자는 입자처럼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있다면 여러 줄이 나오는 파동처럼 행동을 하게 될 것인데, 마치 전자가 관측을 당하는지 아닌지를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입자처럼 행동하고 안 볼 때는 파동처럼 행동한다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모여 과학자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 이상한 결과들을 해석해야 하니 내린 결론은 입자는 이중성을 가지며 중첩된 상태로 있다가 측정과 동시에 한 상태로 결정된다. 대단히 있어 보이지만 당시의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 결론은 거의 어거지에 가까웠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 코펜하겐에서의 모임은 나중에도 회자되는 아주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 되고 맙니다. 당대 최고 석학이었던 아인슈타인과 슈레딩거는 이 말을 절대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아인슈타인은 C는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입자의 이중성을 반대했고, 아인슈타인은
물리량은 측정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값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즉, 측정은 물리량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측정으로 인해 결과가 바뀐다는 것이 매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과 주 사이를 들먹거리면서까지 입자의 이중성을 반대했던 과학자로 유명합니다. 슈레딩거도 아인슈타인과 같이 반대를 천명하는데 상상실험 하나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입니다. 상자 안에 있는 입자는 상태 A, B가 중첩된 상태로 A 상태가 되었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B 상태가 되면 빛이 상자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 빛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검출기에 의해 측정이 되는 순간 망치가 독극물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깨버리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상자 안을 볼 수 없고 50% 확률로 독극물이 든 유리병이 깨지든지 안 깨지든지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창작 속에 고양이는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측정, 다시 말해 관찰하기 전까지는 A와 B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즉,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다시 말해, 입자는 측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가 측정과 동시에 한 상태로 결정되어진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중첩된 상태, 즉 A와 B가 동시에 존재하니까 빛도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중첩 상황이 될 것이고 독극물 병도 깨진 듯 안 깨진 듯 중첩 상태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럼 고양이도 살아있으면서도 동시에 죽은 상황, 즉 죽은 것과 동시에 살아있는 고양이가 되게 됩니다. 양자역학을 강하게 부정했던 슈레딩거는 이런 역설을 통해 양자역학을 비판하였고 이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양자역학을 찬성하는 많은 학자들을 골머리에 썩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양이의 역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차일링거의 실험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주 큰 분자를 활용한 실험에서도 물결 무늬를 발견함으로써 중첩 상태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원자나 전자에 부딪히지 않을 100% 진공상태 조건을 만들 수 있다면 고양이도 간섭 패턴, 즉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지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다음과 같은 실험 몇 가지를 통해 제가 설명드렸던 양자역학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나마 가장 귀여웠던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빌려와서 고전역학으로 보면 측정과 상관없이 고양이의 상태는 이미 결정되어 있고 양자역학으로 보면 고양이의 생사 상태는 중첩된 상태이며 측정 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것 같겠지만 물리학자가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와닿는 이야기를 하자면 빨간 알약과 파란 알약을 두 손에 나누어 가지게 되면 한쪽 손에 가지고 있는 알약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확률적으로 오른손에 파란 알약이 있을 경우는 50%이고 손을 펼치기 전에는 오른손에 파란 알약이 있을 수도 있고 빨간 알약이 있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른손을 펴고 파란 알약을 확인하는 순간 왼쪽 손에 있는 알약은 빨간 알약으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고전역학으로 보면 우리가 보기 전 파란 알약과 빨간 알약의 위치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게 되며 양자역학으로 보면 우리가 보는 시점 이후에야 빨간 알약과 파란 알약의 위치가 결정되며 그 전에는 오른손에 있는 알약은 파란 알약이면서 동시에 빨간 알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이 너무 어려워 양자역학에 대해 포기를 할 때쯤 우리는 양자역학의 대표주자인 리차드 파인만과 닐스 보어가 한 말을 듣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리차드 파인만은 나는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으며 닐스 보어는 양자역학을 처음 접하고도 충격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양자역학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으니 양자역학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학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사용할 줄을 아는 무척 신비스럽고 당혹스러운 학문입니다. 그중 양자 컴퓨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컴퓨터는 0과 1로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입자는 중첩 상태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얽힘 상태에 있다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양자의 얽힘은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면서 발견된 성질인데, 하나의 입자가 붕괴하여 두 개의 입자로 분리된 상황에서 하나를 측정하여 스핀이 확정되는 순간 다른 하나도 결정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양자의 얽힘이라고 하며 양자 컴퓨터의 중요한 핵심 이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양자의 중첩과 얽힘 때문에 아직 연구 단계이기는 하지만 양자 우월성이란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더해 양자 암호도 신기하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양자 암호는 완전하게 안전한 시스템으로 도중에 누가 도청을 시도하면 바로 암호가 교란되어 바로 바뀌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측정하는 순간 측정 때문에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20여 분 동안 제가 앞으로 강의 드릴 총 40강의 이론과 실험 수업들이 역사적으로 발달해온 과정들을 학습하셨습니다. 오늘은 첫 강의인 오리엔테이션 시간인 만큼 수학적, 물리적인 내용은 잠시 미뤄두고 다음 2회차부터 매 강의마다 개별적인 이론과 실험 내용을 학습하시게 될 것입니다. 본 영상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고전역학에서 전자기학, 광학, 현대물리 및 양자역학까지 발달해온 물리사를 살펴보았고, 중요한 몇 가지 실험들은 따로 본격적인 실험 영상의 구성과 내용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업은 이론 영상, 실험 영상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내용에 있어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개념 정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 회차 진행되는 이론 수업은 간단한 물리적인 내용과 수학을 포함하고 있겠지만, 짧은 시간에 필요한 내용들이 쉽게 전달되어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들을 비교적 간단하게 요약할 것이며,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론 부분은 보통 수학적 계산을 통한 특정 수식의 유도 및 일반적인 개념 설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상 수업의 특성상 실험에 필요한 물리적 지식 및 개념에 활용되는 수식들은 유도되는 과정만 간단히 설명할 것이고, 직접적인 계산은 본 영상의 과제로 여러분들에게 맡길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실험 영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론 부분을 통해 실험에 필요한 사전 지식과 개념들을 정리해 드리겠지만, 본 영상의 본래 의도는 여러분들의 실험 방법론에 대한 난이도를 평이하게 함에 있습니다. 매 실험 영상에서는 초반부에 실험의 목적과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실험 수험에 필요한 기구 및 장치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실험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실험의 경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유추해야 될 내용들이 이론 부분보다 중요한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론 부분과 실험 영상 부분, 그리고 데이터 소개 영상 부분의 시간적 배분이 매주마다 약간씩 다름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데이터 측정을 통해 여러분들이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가이드라인 형식임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실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실험값과 이론값이 왜 다르게 나온지에 대한 오차 분석 및 실험에 관한 전반적인 토론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나마 가장 귀여웠던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빌려와서 고전역학으로 보면 측정과 상관없이 고양이의 상태는 이미 결정되어 있고, 양자역학으로 보면 고양이의 생사 상태는 중첩된 상태이며 측정 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강의인 오리엔테이션 시간인 만큼 수학적, 물리적인 내용은 잠시 미뤄두고 다음 2회차부터 매 강의마다 개별적인 이론과 실험 내용을 학습하시게 될 것입니다. 본 영상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고전역학에서 전자기학, 광학, 현대물리 및 양자역학까지 발달해온 물리사를 살펴보았고, 중요한 몇 가지 실험들은 따로 본격적인 실험 영상의 구성과 내용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고전역학에서부터 양자역학에 이르기까지 간단한 물리학사를 학습하셨습니다.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일반 물리 및 실험에 대한 이론과 실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영상을 마치기 전에 우리는 왜 물리학을 배우려고 하며 왜 무엇을 습득하려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사고나 생각을 함에 있어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이 강의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